마지막 접촉기를 이용한 축산분뇨유래 바이오가스 정제 공정 개발에 대해서라는 제목 하에서 축산분뇨에서 유래되어 있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기 위한 막 접촉기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좀 연구를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연구 개발이 다 완료가 거의 막바지 단계가 아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2006년 기준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 지수가 21인 메탄 같은 경우에는 약 65톤 CO2 이큐비런트, 그 다음에 온난화 지수가 310을 나타내고 있는 아산화 지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32억 톤 CO2 이큐비런트가 배출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국내도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축산분뇨 쪽에서만 유래된 메탄 발생량이 한 875만 톤 CO2 이큐비런트, 그 다음에 다른 바이오가스 원료에서는 안 나오지만 특이하게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로 하는 과정에서 아산화 지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아산화 지수가 발생되는 양이 한 244만 톤 연간 발생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정부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종합보고서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200만 톤 정도 감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바이오가스 정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된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면 하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메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전에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더라도 주로 발전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용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고순도화를 통해서 이런 연료화해서 직접적으로 도시가스라든지 자동차 연료화하는 쪽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인상,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인문합주조 RFS가 도입이 되거든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발전에 비해서 경제성이 한 3배까지 높다, 연료 고지라가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었는데, 최근 이제 발전 단가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매전 단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한 2배 정도 아직까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연료나 이런 도시가스 연료화나 바이오가스는 북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북유럽 많이 하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이쪽에 보시면 주로 이제 보존을 가장 많이 선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가스의 전체 한 57% 정도를 자동차 연료화에 사용을 하고 있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CHP, 컴바인드 히든 파워라고 해가지고 전력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열을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어떤 에너지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전력이 필요하느냐, 자동차 연료로 필요한 이유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강단의 사정에 맞게끔 바이오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이 자동차 연료라는 도시가스로 고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분뇨 처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06년 말 기준입니다.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배출되고 있는 축산분뇨의 한 83% 가까이가 자원화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호기성, 톱밥들을 이용한 퇴비를 생산을 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의 현기성 처리는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에서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같은 경우는 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사 중으로 인허가 중인 게 한 25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바이오가스, 다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시설은 한 9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 것도 한 2~3곳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9가지 리스트되어 있는 요기에서 연간 한 160만 루베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 100%다 전력 생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화를 했을 경우 한 2배 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화를 통해서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시설들에 고지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발생하는 메탄하고 아산화 지수를 처리를 해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좀 살펴보면 이게 예상치긴 하지만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한 1,100만 톤 CO2 이퀄런트,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어떤
메탄이나 이런 아스파라기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2030년에는 약 1,300만 톤 정도, CO2 이퀄런트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에서도 그 축산분야의 자원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폐기물 에너지 자원 사업이라든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보호 사업 등을 통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에너지화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정제 분리 상용화된 기술들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김정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방법이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무릎수법하고 흡착법 PSA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무릎수법하고 분리방법의 하이브리드, 퓨전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 제일 막중적인 기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개념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그 분리막, 기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nse한 그 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멍이 많이 들어있는 다공성 막을 사용을 합니다. 다공성 막을 사용을 해서 한쪽으로는 가스가 흘러가고 한쪽으로는 흡수제를, 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흡수포가 동일하게 물을 흘려보내주면 그 가스 성분들이 물과의 용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선택적으로 CO2가 녹아 들어가게 돼요. CO2, 그 다음에 뭐 H2S, N2O,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흡수적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다시 탈기 공존을 똑같은 동일한 모듈을 적용해 탈기 공존해서 바깥에 진공을 가해주게 되면 그 흡수된 가스들만 바깥으로 배출이 돼서 제거를 하는 공정이 돼서,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메탄 고순도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예,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산화탄소가 다른 기체, 그러니까 메탄에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H2S, NSO, N2O 등이 해리상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총 한 10의 2승에서 10의 3승 정도 오더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해리상수 차이를 이용해서 기체를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스의 이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 해리상수가 비례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 과정을 이용을 해서 가스의 압을 올려주게 되면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걔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압을 시켜주게 되면 흡수되어 있던 가스 성분들이 다시 바깥으로 배출이 돼서 흡수제를 재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막접촉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리막 소재입니다. 그 분리막이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잘 만들어지느냐, 중공사 자체가 그거에 따라서 막접촉기 효율이 확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분리막 기술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모듈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그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막접촉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 측하고 액체 측의 압이 높게 운전이 되기 때문에 분리막 자체가 어떤 중간에 경계층 혹은 배리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액체 측의 압력이 가령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액체가, 흡수된 액체가 기체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분리막 접촉의 성능이 거의 50% 이하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액체 측이 분리막의 세공을 뚫고 지나가서 기체 쪽으로 나오는 압력을 파고 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플라스형 이퀘이션으로 파고 압력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0.05 마이크로 정도의 세공 크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파고 압력이 150psi, 약 10바 정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게 계산이 되고요. 또한 이게 다공성 막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다공성은 그 세공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분리막 어떤 아무리 잘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공 분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막접촉기에서는 그 평균 세공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큰 포어에서 제일 먼저 파워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맥스 포어가 얼마의 크기를 가지고 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워 압력을 결정하는 것은 분리막의 최대 세공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분리막의 세공 크기의 분포도가 좁고, 그 다음에 그 최대 세공 크기가 작은 분리막일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접촉기로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구의 배경이고요. 이게 저희 과제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42개월 동안 축산분뇨 발생 메탄가스 포집 회수 및 동시 N2O 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 개발을 수행해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고, 저희 컨소시엄에서는 세부주관으로 세프라텍, 그다음에 화학연구원, 주식회사 ESC, 서울대학교가 참여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주관기관 세프라텍에서는 분리막과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연계한 전체 플랜트를 개발해서 운전을 하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분리막 접촉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 단위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ESS에서는 바이오가스에서는 어차피 그 나오는 그 부수물 가스들이 H2S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N2O라든지 부수물 가스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 그게 다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전후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특히 그 분리막 접촉기에서 나오는 그 축산물 쪽에 나오는 N2O를 상온에서 그 전기 환원을 통해서 그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별 주요 연구 수행 역할을 어떤 전체 공정 흐름도 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각 그 색깔별로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주관관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기본적인 공정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이산탄소가 45%, 35% 정도 포함된 바이오가스가, 우선 바이오가스가 나오게 되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나 수분들을 제거를 하고 압축을 해서 흡수막 접촉기에서 고압, 저희가 10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고압에서 CO2와 그 부수물 가스를 흡수하고 흡수시키고 나온 메탄을 후처리를 거쳐서 97% 이상의 메탄을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흡수제가 이산탄소와 부수가스를 흡수하는 가스는 1차 디게싱 가스를 통해서 탈기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탈기 막 접촉기를 통해서 탈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된 흡수제는 다시 흡수 막 접촉기로 공급이 되고요. 탈기된 가스는 후 처리 과정을 통해서 H2S, 그 다음에 NS3, 그 다음에 가상화질소를 제거해서 이쪽으로는 거의 95% 이상 CO2가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일단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처리 용량 최종 목표가 처리 용량 시간당 16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 사이트와의 협조를 통해서 용량이 더 증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리 현수가스의 조성 목표와 그다음에 데이터 대응 시스템 조설계 확보 자료, 조설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는 1차 연도 작년에는 이게 준비 단계였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랩 스케일, 내년에는 실제 이제 플랜트에 적용을 해서 파일럿 스케일, 그 다음에 데모 단계 스케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막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분리막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공성 분리막을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PTFE가 사실은 컨택 앵글이라는 면에서 아까 아플라스 영역교실에서 보셨다시피 컨택 앵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파고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세공폭에서 나타나는 조건이지만, 이 PTFE나 PVDF가 사실 가공성이 좋지가 않아요. 이걸 분리막 소재로 만들어서 일정한 세공폭이 가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폴리프로필렌 보시면 이 PTFE나 PVDF하고 컨택 앵글이 거의 유사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를 이용을 해서 다목성 중성막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프라텍에서는 이미 그 연소백 가스를 처리를 하는 막접촉기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다목성 분리막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탕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바이오가스 정제에 필요한 막접촉기를 개발하는데 어떤 기초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용으로 그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중공사막을 제조하는 방법은 팁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중공사를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열유도 삼전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그 고온자를 융해시켜서 그걸 다시 저온으로 낮추게 되면 다시 고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세공을 형성시키게 되면 이런 장비들을 새로 저희가 방사 장비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할 경우가 폴리프로필렌 고분자 제로하고, 팁스에서는 솔벤트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일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일런트하고 이거 이제 혼합을 해서 고온을 올리면 고분자가 오르게 호모지니어스한 그 용액이 만들어져요. 온도를 낮추면서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공사들을 방사를 했었고요. 이 중공사 방사된 거에 대표적인 샘사진입니다. 저희 중공사 방사를 해서 외경 한 1000마이크로부터 내경 한 700마이크로 정도의 폴리프로필렌 소재가 중공사막을 만들었고, 이 세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샘플들이 이제 다양한 조건에서 뽑은 건데요. 보시는 것은 저희 이제 샘플하고 푸어가 저희가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갖고 이게 안쪽이 우리 바깥쪽인데, 중공사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거의 동일하게 벽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일한 세공 구조로 쭉 이루어져 있는 조종사들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랩스케일로 이제 막접조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시스템인데,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운전을 통해서 파일럿 스케일에 필요한 설계 인자들을 도출을 하고 전체 공정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근본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거는 이거는 1인치 모듈, 요게 이제 직경이 한 1인치 정도, 길이는 한 35cm 정도가 되는 모듈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만든 모듈인데요. 요걸 가지고 CO2 저희가 50%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압력이 기체측 압력이 4.5바일 때는 한 18% 수준이었지. 기체측 압력이 7.5바일 되면 한 10% 미만까지 일단 줄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한 모듈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듈 디자인이 들어가서 안에 내부의 기체와 액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산화탄소 3% 이하까지 갖추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처리 부분인데요. 바이오가스는 바이오가스의 정제에 있어서 흔히 그쪽 일을 연구 이쪽 관계된 일을 오래 하시던 분들이 수분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분과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이오가스 포화하는 것 자체가 수분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뭐 50도 정도 운전이 되니까 50도씨에서 포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와서 그 배출이 돼서 그게 어떤 정제 시설로 들어오다 보면 신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미스트하고 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사이클론이라고 필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전처리를 해서 공급을 할 생각, 전처리를 해서 수분을 제거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후처리 쪽인데요. 그 탈기된 가스 내에 들어있는 H2S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화철리열과 첨처발성탄, 그 다음에 뭐 축산분뇨에서는 실록산이 들어있지 않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축산분뇨 처리하는 시설들이, 바이오가 처리하는 시설들이 축산분뇨만 처리하면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들이 좀 우리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록산이 좀 발생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요거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주되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마이너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N2O를 저희 상온을 환원하는 기술을 해서 화학적으로 그 전기 환원적인 방법을 통해서 N2O를 상온에서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연구된 거는, 일단은 N2O가 이 환원을 시키면 그런 그 전기화학 그 용액에 많이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 테일러 유동 방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용액을 더 증가를 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랩 규모로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스터링해서 녹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포인트 테일러 유동을 시켰을 때, 여기 안에 이제 굉장히 제 사진을 뺐는데요. 이게 흐름이 굉장히 큰 영역 안에서 그 보텍스를 이루면서 가스하고 그 흡수제하고 만나가지고 그 흡수 용해도를 올리게 된다. 한 23%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향후 저희는 막국뜯기 모듈을 이제 상납해서 모듈 제작해서 설계자 도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성능 완상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되고, 전처리, 후처리, 공정 설계자 도출해서 도출제 설계자를 이용해서 파일럿 스케일 쪽에 설계를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